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다 바꿀 것이다, 리플은 죽을 것이다, 혹은 전통 금융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전통 금융의 뿌리 세력들이 웹3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뭐 리플, 서클, 크라켄, 로빈후드, 제미나이 이런 거래소와 플랫폼과 재단들을 만들어서 점점 지금 생태계를 이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러의 힘을 빼고 점점 위안화라든지 엔화의 좀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폐가 다양해지겠구나. 비트코인과는 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플 XRP, 최근에 뭐 기관이나 은행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리플이 만들어갈 세상은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오늘 문창훈 저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리플 빅뱅의 저자 문창훈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리플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리플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리플 XRP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플이라고 이제 통용돼서 말을 하는데 리플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공식 명칭을 리플랩스라고 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리플사에서 2012년도에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레이어 1, 이제 하나의 레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레일 위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유틸리티로 활용되는 그 코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리플 코인, XRP 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대중분들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뭐 리플 XRP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코인의 영역 자체가 모두 다 각기 다르거든요. 비트코인은 잘 아시다시피 뭐 온라인 금의 형태로서 하나의 초대형 담보로 계속 채택이 되고 있고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뭐 슈퍼 인터넷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일 정도로 많은 D앱들,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들 올라오는 하나의 토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XRP 같은 경우는 좀 결제단에서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코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 좀 투자하세요? 물려 있어요. 투자를 하시는구나.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내 코인을 전송할 때 수수료인지 뭐 네트워크 쓰라 할 때 리플 네트워크 썼던 거를 기억나거든요. 네. 지금은 또 이제 다른 걸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게 리플을 왜 쓰게 되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옮길 때라든지 뭐 거래소에서 나의 하드월렛으로 옮길 때 XRP 코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매우 싸고 전송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XRP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라든지 트론과 같은 그런 코인들도 TPS라고 하거든요. 1초에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굉장히 그렇게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 XRP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거래소로 이동할 때 그렇게 좀 XRP를 친숙하게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 수수료는 뭐 서로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나나요? 각 네트워크마다 차이가 다 나죠. 일단 XRP 같은 경우는 한 건 옮길 때마다 소수점 단위가 4개인데 0.00001 XRP씩 소각이 돼요.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수수료는 다 거래소에서 가져가는 거고 어쨌든 네트워크 피만 봤을 때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봐도 되죠. 그러면 수수료가 그렇게 저렴하면 XRP 리플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수익을 낸다고 해야 될까요? 리플사 자체가 일단 뭐 XRP를 발행을 하기 위해 나온 주체는 맞는데 그래서 리플사가 어느 정도 XRP를 또 보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이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XRP가 쓰일 수 있는 솔루션이 계속 좀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뭐 M&A 전략도 하고 뭐 지분도 인수하고 모두 다 이제 XRP를 활용해서 그렇게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XRP 자체가 워낙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섹터에 담당을 해서 유틸리티가 영역이 커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리플사와 XRP에 대한 가치 상승은 좀 커플링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기술적인 거 말고도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리플 인기가 전 굉장히 많았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왜 인기가 많은 건지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 분들께서 XRP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저희 친누나가 이제 여유자금 500만 원이 생겼어요. 네. 근데 코인에 나도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봐. 뭐 현물 ETF도 있고 워낙 안정적이니까 사봐 했는데 그럼 내가 뭐 한 개도 못 사잖아. 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이더리움도 요즘에 뭐 600만 원 선이 넘어 있다 보니까
한 개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뭔가 소유욕에서 나올 수 있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RP는 아직 좀 몇천 원 단위에 있다 보니 내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여유 자금이 생겨도 내가 조금 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가격적인 매력 구간에서 좀 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리플이라는 회사라든지 XRP 코인 자체는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이 내재 가치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정말 탄탄한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말 막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뭐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주식에 대한 어떤 스마트 투자자가 나온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막 커져가는 가운데 있어서 리플의 회사와 이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커질 수 있는 이 비전 투자자, 가치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XRP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펀더멘탈적으로 탄탄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브릿지 역할인데 이게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들면 이 본질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XRP 같은 경우가 브릿지 통화라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XRP 코인은 탈중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원장에서 활용되는 코인인데 리플 원장 자체는 탈중앙화 되어 있거든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뭐 UNL이라고 하는 그 고유 노드 목록에서 한 80% 이상이 합의를 했을 때 이제 승인이 되는, 뭐 한마디로 좀 빠른 트랜잭션을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XRP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브릿지 통화로 설계가 된 그런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면 IMF나 BIS 그리고 이제 국제 기구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뭐 금융안정위원회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뿐만 아니라 UN 개발 기구라든지 이런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권고안들을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에 개입되는 CBDC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그 와중에 이제 결제에 대한 완결성과 무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과 뭐 스텔라 루벤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파일럿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문이라든지 연구 제목을 봤을 때 XRP가 앞으로 꾸준히 국가 단위의 채택과 금융기관의 채택이 나올 수 있겠구나.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했고, 또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뭐 웨스턴 유니온이라든지 머니그램, 뭐 위아머니 트랜스퍼와 같은 국제 송금의 강자들 있잖아요. 이미 리플렛을 탑재해서 XRP를 활용한 그런 국제 송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XRP에 대한 활용성이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CBDC를 리플이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리플사 같은 경우에 총 사업 영역을 4가지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또 발행을 작년 말에 해서 지금 꾸준히 주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페이먼트 쪽, 이제 리플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XRP를 실질적으로 이제 브릿지 통화로 활용을 하고 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수탁, 커스터디 쪽. 그래서 그들이 뭐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든지 메타코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금융기관들과 지금 협업을 맺고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이 리플 원장을 필두로 한 CBDC 플랫폼입니다. 지금 뭐 홍콩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뿐만 아니라 뭐 몬테네그로와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꾸준히 리플의 그런 플랫폼 기술력을 활용하면서 지금 CBDC 개발을 착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뤄봤을 때도 이 CBDC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XRP가 더 브릿지 통화로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가 간의 국가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신뢰도가 있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이 신뢰는 그럼 어디서 나와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XRP뿐만 아니라 저는 암호화폐 투자할 때 이 신뢰도, 한마디로 규제 친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법적 준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일단 XRP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암호화폐 씬을 대표해서 지난 5년간 SEC한테 좀 많이 두드려 맞았죠.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뭔가 증권이라고 하는 그 심의에 휘말리면서 많이 이제 가격적으로 눌려 있었는데, 이제 올해 8월 달에 완전히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법적 명확성을 얻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송금에서 국가 간 국가단의 어떤 가치를 이동하는 브릿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 있잖아요. 뭐 무역 갈등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 셧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될까? 좀 이런 식의 뭔가 퀘스천 마크가 찍히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면에서는 지금 스위프트 망 자체가 바뀌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정확히 올해 11월 22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데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위프트에서 이제 표준 자체를 A에서 B로 ISO 15022에서 20022 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건 전 세계 금융 파이프라인인데 거기서 지금 준수하고자 하는 ISO 20022 그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이 또 리플 네트워크이자 그 유틸리티는 XRP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범지구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또 리플넷이자 거기서 또 XRP가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증권 논란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뭐 계속 뭐 추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리플이? XRP는 추가 발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딱 1,000억 개로 딱 찍혀서 네. 나온 코인이고요. 네. 지금까지 뭐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힘들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융기관에서 활용해야 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여기 또 회사 제목에 애덤 스미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력, 뭐 섀도우 가버먼트라고도 하죠. 그림자 정부의 그런 하나의 뭔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데 사실 XRP 같은 경우는 정말 그들이 설계한 하나의 코인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들이 관심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많고 많은 암호화폐 중에 XRP를 찝어서 증권성 심의에 휘둘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달리 규제가 좀 이더리움 이런 거 빨리빨리 해주는데 맞습니다. 리플만 계속 좀 오랫동안 괴롭힌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증권이라 그러길래 왜 증권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좀 굉장히 잡음이 예. 심했는데 예. 그런 개인들의 어떤 잡음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만든 하나의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 낮은 가격을 오래 머무르면서 기관들,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한 단계를 좀 길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 이면에서는 또 많은 파일럿이 있었고 인프라 확장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XRP 코인 자체는 난이도가 정말 높은 코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난이도가 높고 저는 앞으로도 XRP 코인 투자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좀 내재 가치에 집중하시는 분들만이 XRP 투자로 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오면서 또 기사를 하나 보니까 화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인수했다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또 리플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이 리플사 자체가 어쨌든 XRP를 소각시키면서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결국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동안 한 5가지 정도의 회사들을 사들였거든요. 네. 메타코라든지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그런 수탁 회사도 사들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회사 캐나다의 레일 한 2억 달러 정도에 사들였고 또 G 트레저리라고 하는 재무 기업을 또 10억 달러에 사들였고 또 최근에는 히든로드라고 해서 맞아요. 12.5억 달러 이 암호화폐 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을 단행을 했어요. 왜 그렇게 단행을 하느냐 보면 그들의 큰 그림 자체는 이제 스위프트 1.0에서 2.0 정말 새로운 블록체인이 들어간 결제 메커니즘을 가져오기 위해서 재무기업 사들이고 수탁기업 사들이고 거래소도 사들이고 그런 하나의 DTCC와 연관된 히든로드 최근에 이제 리플 프라임으로 리브랜딩이 됐거든요. 이제 결제 청산 이 백엔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씩 뭔가 사들이고 지분을 투자하고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 리플 빅뱅입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시면 빅뱅에서 그래서 저도 이 제목이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또 모셨는데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이 뭐예요? 예. 궁금해요. 리플이 그리는 네. 큰 그림을 한마디로 이제 스위프트 자체를 타겟팅을 해서 전 세계 국제 송금 시장의 거액용 결제, 기관급 결제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리플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또 누군가가 규제하거나 시세 먹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이제 법적 핍박을 받아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XRP 레저의 생태계 안에서 활용되는 코인이 XRP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리플 원장 같은 경우에 규제 기관들 거대 기득권 자산 운용사, 금융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다 법적 명확성 테두리를 만들어놨고 이미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과 미래 금융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스페인의 산탄데르라든지 태국의 최대 상업은행인 뭐 시암은행 SCB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월가의 금융기관들과도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CBDC, 이게 리플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미국이 밀고 있는 게.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리플은 약간 경쟁 관계인 거예요?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물론 뭐 다자간 결제라든지 하나의 레일 위에서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혁신적이죠. 혁신적이고 수수료도 없고 빠르게 송금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회사에서 발행하는 그런 하나의 코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고 탈중앙화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구축한 하나의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냐면 IMF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권고안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다극체제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통화상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이제 XRP와 결이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이런 식으로 교환인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원화, 뭐 엔화, 위안화 이게 서로 다 교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확합니다. 아, 그러면 전혀 이 리플 XRP를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도인 거예요. 네, XRP는 대체가 불가능한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타의 추정을 아예 불허합니다. 대신 네. XRP 코인 하나로 모든 전 세계 금융을 총 망라해서 바뀐다? 이거는 아니에요. 도매용 결제가 지금 XRP가 타겟팅을 하는 거고 소매용 결제는 또 스텔라 재단이라고 있어요. 리플의 제드 맥켈럽이라고 하는 초기 개발자가 2014년에 나가서 만든 비영리 재단의 또 스텔라 재단이거든요. XLM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어요. 그 코인이 이제 소매 금융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또 하이브리드 무역 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심핀 네트워크, 거기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그 스마트 컨트랙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또 개선하고 있고 또 나가서 레포라고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거기에서는 또 JP모건에서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키네식스라고 하거든요. 그 레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키네식스 이 체인으로서 완전히 바뀌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다 바꿀 것이다, 리플은 죽을 것이다, 혹은 전통 금융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전통 금융의 뿌리 세력들이 웹3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뭐 리플, 서클, 크라켄, 로빈후드, 제미나이 이런 거래소와 플랫폼과 재단들을 만들어서 점점 지금 생태계를 이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러의 힘을 빼고 IMF나 BIS에서 말한 것처럼 단일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쪽으로 SDR의 특별 인출권조차도 이제 점점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점점 위안화라든지 엔화의 좀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어떤 논문만 몇 개 보더라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폐가 다양해지겠구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디지털 통화 시대가 나오겠구나. 거기서 XRP가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고 노스트로와 보스트로라고 하는 유동성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친구는 큰 파일을 차지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쓴 게 이제 리플 빅뱅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거에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게 달러가 지금은 완전히 거의 뭐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달러의 파워 비중이 서서히 떨어질 거고 실제로 그 미란 보고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국가의 화폐들도 서로 이제 비중 밸런스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왜 달러가 메인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럼 너도 메인이 아니고 나도 메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자. 그게 리플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는 보고 거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네. 아, 그럼 앞으로 글로벌 IB들의 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분산이 되겠죠. 지금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신탁 은행이 되겠다라고 해서 OCC에 신청을 해놨고 또 뭐 서클과 같은 그런 회사도 지금 USDC를 찍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은행 인가 신청을 또 해놨고 또 앵커리지 디지털이라고 하는 수탁 회사도 지금 은행 인가 신청을 또 해놨거든요. 은행에 대한 구조가 이제 조금씩 뭔가 분산화되면서 플랫폼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전기차 시대가 오면 내연기관 회사 다 망한다라고 했는데 내연기관 회사들이 무슨 소리야? 내가 전기차를 만들면 되지 이러면서 같이 전기차 또 만들고 있고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통 은행들도 여기에 맞춰서 웹3로 같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다 이제 그 수단이 바뀔 뿐이지 결국 은행들은 또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아. 은행들도 또 산업이 변화하는 걸 받아들여서 좋네. 또 그들의 활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금융의 세상은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 거래소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거래소를 가지고 교환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은행이 생기고 된 게 수백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게 아니라 또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 또 나올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이제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